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방원이라는 사람, 이방원은 1367년에 이성계랑 신의왕후 한식 사이에서 낳은 5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방우랑 이방과나 이방간을 이은 5번째 아들이죠. 이 6번째 아들이 이방번이고요. 그 후에 이어지는 8번째나 7번째 아들들은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방원은 그 다음에 1380년대에 무과시험에 7등으로 합격을 해요. 장원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때 고려 상황. 아버지인 이성계가 왜구나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날뛰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고려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 1368년에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죠. 명나라가 베이징 함락치고 원나라가 몽골 초원, 유라시아 북부 초원으로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자 명나라가 원나라 옛 땅은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영이 이북 땅을 내놔라 라고 하자. 최영이는 당연히 맞네요. 최영 아시죠? 황금을 돌같이 하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인데, 최영은 사실 검문세족이었고 이성계는 실흥무인이었어요. 사실 최영은 검문세족이라는데 검소한 사람. 검문세족 중에서도 검소한 사람이죠. 되게. 최영은 그래가지고 요동을 쳐서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는데, 큰 나라, 왜냐하면 원나라가 아직 애기 나라예요. 건국된 지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나라의 기틀을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틈에 공격하면 명나라 충분히 요동을 뺏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는데, 여름철에 전쟁을 벌이는 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장마가 오잖아요. 그때 활을 쏠 수 있게 해주는 악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활을 절대 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으로 군사를 보낼 시에 만약에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그 다음에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인 고려를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작은 나라인 고려가 큰 나라인 명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실제로 명나라 아직 애기 나라를 충분히 박살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장마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왜구의 침입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근거가 좀 없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최영이 당시 왕이었던 고려 32대 왕인 우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영이 이성계보다 훨씬 관직도 높고 강했는데 힘도 강해가지고 우왕은 최영의 척을 들어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최영은 우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가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5만의 군사를 모으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동으로 정벌 하러 가는데 이 와중에 우왕이 최영이한테 너 가면 나 어떡해, 제발 여기 있어줘 하면서 하자 최영은 어쩔 수 없이 서경에랑 맞고 이성계만 개경이 가는데, 이성계는 사실 느리게 전진하면서 시간을 버렸어요. 그러다가 3주 뒤에 압록강이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 장마가 뜬 거예요. 이성계가 여기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군이 힘들어요. 진짜 이성계가 이거 요동전몰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왕이 단칼에 모자라죠. 이성계는 결국은 군사를 돌려요. 이걸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데 원래 3주 걸렸죠? 개경에서 위화도 가는 데는 3주 걸렸는데 위화도에서 개경 가는 데는 딱 9일만 걸렸다고 하네요. 9일 만에 도착한 뒤 최영도 이성계한테 필사적으로 맞서긴 했는데 이성계의 군사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영은 처형되고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돼가지고 그 다음 그의 맏아들인 창왕이 왕이 오릅니다. 근데 사실 우왕이 왜 쫓겨났냐고요? 그러니까 우왕은
자기를 죽인 채영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환관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성계의 집을 습격하다가 역시 왕자리에서 쫓겨났고, 창왕도 역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신진사대부들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고려를 무너뜨리자 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한다. 이 새로운 나라는 조선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은 개혁을 하든 고려는 지켜야 된다 라는 온건파.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 그 다음에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봉주인데, 정도전은 잘 알려져 있죠. 그거 성리학의 대가 조선에 성리학을 알린 사람인데, 사실 둘 다 같은 정씨고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색의 학문을 받았는데, 이색은 말이에요. 이색도 온건파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일이 뻥 터지고 맙니다. 사실 정몽주는 사실은 말이에요. 이성계를 없앨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도 물론 반대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쓸 수 없게 되자 정몽주가 그 틈을 타서 정도전을 유배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조정은 장악해가지고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성계가 더 강하게 말려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냥 힘을 합치는 걸 원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이방원도 처음부터 정몽주를 죽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방원이랑 정몽주가 나와요. 그 단심가랑 하여가란 건 대충 고려든 조선이든 어떠냐, 그냥 100년 만년 살아보자. 100년 살아보자. 아무튼 같은 편 하자란 말이고, 단심가란 말은 그냥 사람이 한 200번 죽고 그 진 100골이 진토된다고 해도 고려에 대한 충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방원은 결국 개성의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철퇴로 정몽주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 이성계가 이걸 안 뒤에 엄청 크게 화를 냈대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몽주가 졌다. 온건파들은 힘을 잃었고, 급진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공양왕은 순순히 왕위에서 물러났고,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안 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한씨 말이죠. 그 한씨가 1390년에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왕자의 날의 원인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태조가 강씨도 있었거든요, 부인이. 강씨 부인도 있어가지고 강씨 부인이 낳은 애가 방번이 7번째 아들 이방번이랑 이방석이었거든요, 8번째. 그래가지고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는 나라의 길틀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후계자가 문제였는데 장남이 이어야겠지. 근데 이방우는 고려를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술만 마시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는 8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왜요? 그게 정도전이 뜻이 컸어요. 정도전은 그거 왕의 힘이 강한 것보다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차라리 어린아이가 그냥 차라리 왕위에 오르는 게 잘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정도전도 이방원을 견제했는데, 이방원은 무려 6년 동안, 한 4년 동안 정도 기다려주면서 무기를 키우면서 세력을 키워요. 그러다가 결국 1398년 이성계가 병이 들어가지고
궁궐에 누워있었거든요. 이방원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때가 1398년 8월입니다. 8월에 정도전이 잔치집에서 잔치 벌이고 있다가 이방원의 습격을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이방원은 궁궐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방번이랑 방석 둘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7번째랑 8번째 아들인 강씨가 2년 전에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삼은 거죠. 자, 그래서 이방원은 일단 둘째 방과를 왕위에 세우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뭐 물러날 게 뻔한데 그냥 줬다. 그 다음에 자기는 다섯째고 방과가 둘째예요. 형아를 제치고 왕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과를 왕위에 세웠던 겁니다. 어차피 금방 물려받을 텐데. 그런데 2차 왕자의 난이 터져버리게 되는데, 이때 1차 왕자의 난 때 참여했던 박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포는 이방원이 푸대접을 하자 방간에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주며 이방간이 취해하는데, 이방원은 결국은 이방원이 이기고 이방원은 이방간을 그냥 살려줬대요. 동생을 죽이다가 형아까지 죽이는구나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정종도 순순히 물려줬고 왕위를.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말이에요. 정종은 왕위에 물러난 지 1419년에 사망하는데, 그때까지 격구란 놀이를 즐겼다고요. 격구는 말 타면서 공을 몰아가지고 골에 넣는 경기인데, 정종이 그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용은 왕을 상징하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게 용이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고, 여기 용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는 게 호조라 아닌 호패법을 실행합니다. 호패법은 말이에요. 그냥 호패라는 게 있는데, 호패라는 그거 나무,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봐도 되는 걸 머리에 달게 해가지고 호패를 사용하게 하는데, 나중에 성종 때 쓰였던 경국대전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호패를 위조하면 사형, 호패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곤장 100대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종은 전국을 8개로 나누는데, 함경도, 그 다음에 참고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든 걸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경상도의 중심 도시는 경주랑 상주거든요. 이걸 합쳐서 경상도. 전라도는 전주, 나주 플러스 하면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랑 춘천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강릉, 그 다음에 함경도는 기주랑 함흥 합치면 되고, 평안도는 평양, 안주. 그 다음에 경기도는 특별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충주랑 청주를 합친 거고, 그 다음에 평안도, 함길도 이렇게. 경기도는 그거 중심도시를 합친 이름이 아닙니다. 특별지역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태종은 이걸 전국을, 그 다음에 한 개 더 까먹었는데 황해도도 있습니다. 황해도도 있고, 이렇게 태종은 8개로 지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6조라는 걸 실행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나 형벌 담당이나 아니면 조세 거두기, 아니면 배 만드는 걸, 이런 거 다양한 건물 만들기, 다양한 걸 실시해가지고 태종은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태종한테는 후계자가 아들이 4명 있어서요. 그 중에 막내는 병학해가지고 14살 때 죽고 말았고, 그래서 3명만 남았는데, 둘째는 불교에 푹 빠져있고,
첫째는 노는 걸 좋아하고 셋째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첫째가 제자잖아요. 그러다가 보다 못해 태종은 이 양녕대군을 몰아내고 양녕대군을 폐세자로 만들고 효령대군을 세자로 봉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만 섭정을 하다가 군사권만 지고 있어요. 사실 대마도 정부에서도 태종이 한 거예요. 사실은 따져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태종은 1422년에 사망하게 돼요. 한 60세 나이로 죽게 되는데 아무튼 세종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던 이유가 태종이 나라의 뒤틀을 잡아둔 까닭 때문이겠죠. 아무튼 태종은 여러 가지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안녕히 계세요.